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조용한 실버타운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제 인생이 늘 이렇게 편안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거든요. 그런 제가 오늘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더불어 부모도 무한정 베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0여 년 전 겨울, 그날의 차가운 바람은 아직도 제 가슴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7살 아들 형준이와 단둘이 남겨졌어요.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는데 보상금이라고 받은 돈은 간신히 장례만 치르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어린 아들이 매일 밤 묻는 그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고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 친정엄마와 형제들이 도움을 줘 그 돈으로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5시부터는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과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었죠. 종일 김밥을 마느라 손에는 항상 단무지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목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쑥쑥 자라는 아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마냥 어린아이 같던 아들도 점점 아빠 없는 현실에 적응하며 철이 들어갔죠. 엄마, 애들이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을 분식집에 데려온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비록 아버지는 없지만 엄마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분식집 영업시간을 늘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제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의 공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대학 붙을 수 있어. 형준이는 늘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엄마는 튼튼하다고 웃으며 말했죠. 사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 당시 저는 형준이의 미래를 위한 일 외에는 모든 게 뒷전이었거든요. 그런 저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아들은 당당하게 명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분식집 한 구석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준 아들이 고맙고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이 떠올라 서러움이 북받치기도 했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아들은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왔어요. 근데 아들이 복학하고 1년 남짓 지난 어느 날 분식집으로 여자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 수줍은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제 여자친구 은지예요. 뭐? 여자친구? 아니, 너 만나는 아가씨가 있었어?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 저는 일하느라 화장도 못한 게 마음에 걸려 아들을 타박했어요. 하지만 은지라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연락드리지 말고 오자고 했어요. 어머님 괜히 신경 쓰실까 봐서요. 아이, 그래도 여긴 시장통이라 너무 시끄럽고 내가 차림도 이렇고. 어머, 시장이 어때서요?
저 어릴 때부터 엄마랑 시장 오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북적북적하고 활기차서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어머님 김밥이 맛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오자고 조른 거예요. 오빠가 어머님 김밥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여자친구의 말에 아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엄마. 은지 그런 거 신경 쓰는 애 아니에요. 저는 허름한 시장통 분식집을 보이는 게 민망했지만 아이는 거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여자친구에게 물도 떠다 주고 김밥도 썰어서 가져다 줬죠. 김밥을 한 입 먹어본 아이는 엄지손가락까지 들어 보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어머님, 김밥 정말 예술이에요. 저 안 그래도 실습 나가면 정신없어서 김밥만 먹는데 이런 김밥이면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겠어요. 실습? 제 물음에 아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네, 은지는 우리 학교 의대생이에요, 엄마. 아들의 여자친구는 얼굴도 예쁜데 머리도 좋은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예의도 바르고 참 착해 보였죠. 아들이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대로 두 아이가 예쁘게 만나다가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헌데 그로부터 넉 달쯤 뒤에 두 아이가 무거운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기 은지가 임신했어요. 뭐라고? 임신?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형준인 겨우 25살, 은지도 24살이었거든요. 둘 다 아직 학생이었는데 벌써 임신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은지야, 너희 부모님도 아시니? 제 물음에 아들의 여자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저희 집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엄마는 재작년에 지병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하시고 지금 일용직 일하세요. 의대 등록금도 겨우 대출받아서 마련하고 있었는데 임신이라니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울먹였습니다. 아직 자리도 못 잡은 아이들이 벌인 실수에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은진의 집안 사정이 안 좋다고 하니 결국 제가 나서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은지야, 울지 말아라. 애 엄마가 울면 뱃속에도 다 알고 불안해하는 거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결혼해라.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마. 그런 제 말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눈을 맞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지금까지도 고생만 하셨는데 또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고생은 무슨? 내 손주 내가 돌봐야지 누가 돌봐.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희들 굶기지 않을 정도 능력은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분식집 소문난 맛집인 거 몰라? 그런 제 말에 은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이라니, 아이는 축복이야. 감사한 마음으로 잘 키워야지. 일단 너희 결혼 날짜부터 잡게 부모님께 상견례하자고 말씀드려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아들의 여자친구, 아니 예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은지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의대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니도록 해라. 형준이 취직하기 전까진 학비 내가 대주마. 네? 어머님이요? 그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 절대 꿈 포기하면 안 된다. 아이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물론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똑똑하고 착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힘으로 아직 자립할 능력이 안 되는 두 아이를 결혼시켰어요.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가능한 간소하게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줬죠. 사돈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계속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저보다 사업 망한 며느리의 친정이 훨씬 어려워 보였거든요. 몇 달 후
드디어 귀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소식에 저는 처음으로 분식집까지 며칠 쉬며 산모의 곁을 지켰어요.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작고 보드라운 아이를 보니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더군요.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죠. 애 낳으니 친정엄마 생각 많이 나지? 나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기대해. 애 보는 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주마. 너는 몸조리 잘하고 공부에만 집중해. 그 말을 들은 며느린 퉁퉁 부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친정엄마도 없이 출산한 며느리가 안쓰러워 산후조리원도 좋은 곳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학교에 복학했을 때는 손자를 제가 데려와 키웠죠. 새벽에 분식집 준비를 하면서도 손자 분유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장사를 하면서도 유모차에 손자를 재워두고 일했습니다.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지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제가 바쁠 땐 대신 손자를 안아 달래주기도 했네요. 아유, 사장님 손자 보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고, 이게 다 팔자죠. 그래도 이 녀석 보면 힘이 나요. 정말 그랬습니다. 일만 하기도 고단한 나이에 아이를 돌보는 게 분명히 힘든데도 신기하게 손자를 보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손자가 태어나고 다음 해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하지만 신입사원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며 의대 등록금을 대기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아들이 취업하고 나서도 며느리의 등록금은 계속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느라 아이를 돌보면서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해야 했어요. 하루 5시간 자면 많이 자는 날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저는 계속 손자를 돌봤어요. 출근하며 아이를 분식집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오후에 데려와 저녁까지 먹이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린이집 행사에도 거의 제가 참석했어요. 아들 내외는 늘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며느리가 드디어 전문의가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눈물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제 우리한테 좋은 날만 있을 것 같구나. 고생 많이 했다. 그때만 해도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의사가 되었으니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의가 된 후에도 며느린 대학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힘들게 일했어요. 당직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느라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를 데려다 주러 갔을 때 아들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개원을 고민하고 있어요. 뭐? 개원? 그러려면 큰 돈이 들어갈 텐데. 그렇긴 한데 초기 자금은 몇 년이면 다 회수될 거예요. 이 사람 실력이 워낙 좋아서 차리기만 하면 아마 금방 소문날 게 분명해요. 그렇긴 하겠지만 무슨 돈으로? 너희 그만한 자금 있니? 그러자 아들과 며느린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우물쭈물하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들 내외가 저에게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감을 잡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너희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 거냐? 엄마, 너무 염치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 이 사람 개원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역시나 하긴 했지만 벌이가 뻔한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아들의 속내가 궁금했어요. 뭐?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장사하실 거예요? 그냥 가게랑 집 정리하고 저희랑 같이 살면서 애한테만 신경 써주시는 거 어때요? 뭐? 그 돈이면 병원을 차릴 수가 있는 거니? 물론 그 돈만으로는 안 되죠. 그동안 저희가 모은 돈에 대출이랑 정부지원금 받아도 2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엄마는 그 정도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얼추 따져보니 제가 가진 걸 전부 정리하면 딱 그 정도 금액이 될 것 같더군요. 아들이 미리 다 계산해보고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우리 며느리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자기 병원에서 일해야지. 제 대답에 며느린 눈을 번쩍이더니 이내 제 손을 잡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너무 염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에만 집중할게요. 딸 같은 너를 위한 일인데 뭐가 어렵겠니? 그리고 이제 나도 손주 보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거지. 저는 평생을 노력해 일군 가게와 집을 팔면서도 미안해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애써 웃었습니다. 분식집 일이 고되긴 했지만 막상 일을 접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했어요. 시원섭섭했다는 말이 딱 맞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여기며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미련 없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며느린 강남 끝자락에 대단히 크진 않지만 깔끔한 내과 의원을 열게 됐어요. 하지만 이 병원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 1년은 적자였죠. 그래서 며느린 더 병원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네 집에 살면서 그런 며느리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손자 학원 등 하원부터 집안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두 제가 했죠.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병원이 2년째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실력이 소문나면서 환자들이 늘어났고 3년째엔 제법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렇게 병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병원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신규 환자가 늘어났고 월 매출 1억을 넘기는 달도 생겼어요. 그맘때 아들도 고민하다 며느리의 병원 경영을 돕기 위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자처럼 며느리 곁에서 출퇴근을 돕고 병원 홍보와 운영에 매달렸어요. 저는 저대로 그런 아이들 몸 상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살림과 손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병원이 번창하면서 며느린 점점 더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한다며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의사라는 직업이 원래 그런 거라며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 같아 당황스러운 일이 자주 생겼어요. 어느 날 아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은재가 요즘 강남에 아파트 보러 다닌대. 강남에? 거긴 너무 비싸지 않니? 병원이 잘 되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옮기고 싶대요. 애 교육 때문에.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사는 곳도 충분히 좋은 동네인데 굳이 강남으로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결정이니 뭐라 할 수는 없었죠. 그로부터 석 달 후 아들네는 정말로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 전에 집을 둘러보러 갔어요. 30평대 신축 아파트였는데 대출을 많이 받은 눈치였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집이 좋긴 하지만 이런 집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어떻게 마련한 거니? 대출 받은 거지? 하지만 아들은 들뜬 얼굴로 태평하게 말했어요. 네, 대출이 많긴 한데 병원 수익이 좋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머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저와 아들의 대화를 들은 며느리가 다가와서 픽하고 웃으며 끼어들었죠. 어머님, 그깟 대출 이제 저희한텐 별거 아니에요. 금방 갚을 테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요. 그나저나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가실 거죠? 며느리가 대뜸 묻는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같이 가는 거라고 웃으며 말했을 며느리가 이젠 거의 의무적으로 저를 데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 재산을 내놓은 저는 당연히 갈 곳이 없었고 손자에게 아직 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네 강남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이사한 후 며느리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고급 브랜드 옷과 가방을 사기 시작했고 외제차도 새로 뽑았죠. 병원이 잘 되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예전에 소박하고 검소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뭔가 불안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 옷 중에 허접하고 구질구질한 건 다 버리세요. 남들 눈도 있고 강남에선 그렇게 입혀서 학교 보내면 따돌림 당해요. 그러면서 멀쩡한 애 옷을 다 버리라고 하더니 백화점에서 깜짝 놀랄 만큼 비싼 옷을 사다 입혔어요. 그맘때도 며느린 여전히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예전 같은 진심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죠. 전에는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면 괜찮으세요 어머님? 손 이리 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하며 걱정스럽게 달려오던 아이가 그맘때 제 실수에는 한숨을 쉬며 짜증을 냈죠. 어머님, 좀 조심해 주세요. 그거 한정판 비싼 그릇이라고요. 가끔 제가 만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때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맛이 없어도 곧잘 먹어주던 애가 그맘때는 한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위해선 덜 짜게 먹는 게 좋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건 다 너무 짜고 자극적인 것들 뿐이라 뭐 맛있게 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작은 지적들이 쌓여갔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요리 방식이 하루아침에 모두 틀린 것이 돼버렸죠. 근데 그런 어미를 봐서 그런지 아니면 사춘기가 왔는지 그맘때부터 손자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은근히 할머니인 저를 무시하고 제가 하는 말을 귀찮아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다 컸어요. 학원도 알아서 혼자 다닐 수 있으니까 귀찮게 따라다니지 마세요. 아니, 할미가 귀찮니? 들어가서 숙제할 거니까 저녁 먹을 때까지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제 물음에는 대답도 없이 자기 할 말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어릴 때 학교 끝나면 달려와 제품에 쏙 안기던 손자가 그리워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도 이제 투자 좀 해야 할 것 같아. 병원 수익만으로 한계가 있어. 투자? 무슨 투자? 당연히 부동산이지.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집 사느라 받은 대출도 많은데. 병원 담보로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며느리가 잠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투자하는 집은 어머님 명의로 사자. 어머님은 무주택자니까 세금도 적게 나올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명의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야, 아무리 그래도 이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부담 아닐까? 부담이 아니라 기회야. 뭐든 다 때가 있다고. 지금 병원도 잘 되고 집값도 주춤하니까 이런 때가 투자 적기야.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은지가 엄마 명의로 아파트 하나 더 사고 싶대요. 물론 모든 비용은 우리가 낼 거고 나중에 팔면 수익도 나눠드릴게요. 형준아, 그래도 되는 거니? 지금도 대출 많다며. 엄마, 우리 믿어줘요. 엄마한테 손해가는 일 절대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한 일에 욕심부리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 명의로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20억이 넘는 아파트였는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이 그렇게 비싼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죠. 며느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몇 년만 지나면 적어도 5억은 오를 거예요. 그때 팔면 큰 돈 버는 거죠. 하지만 전 불안했습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집이 아닌 그 아파트가 왠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며느리가 저에게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니, 이 고마워하긴커녕 오히려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제가 집안일을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하면 대놓고 인상을 쓰며 성질까지 부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요? 제가 손님 오신다고 한 거 잊으셨어요? 아유, 그랬니? 어제 이불 빨래하고 냉장고 청소하느라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러니까 일 미뤄두지 말고 제때제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며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 짜증나. 피곤하면 쉬라니까 왜 하지도 못하는 살림을 한다고 고집이야. 돈만 주면 얼마든지 가사도우미 구할 수 있는데.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들네 도움을 주려고 한 일이 며느리에겐 쓸데없는 고집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헌데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건 며느리뿐이 아니었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도 조금씩 며느리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누구보다 저를 먼저 챙기던 아들이 점점 며느리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저에 대해 불평하면 아들도 따라서 한마디씩 거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도움받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병원 수익만 나면 가장 먼저 엄마가 도와주신 것부터 갚을게요. 아니, 오히려 더 큰 효도를 받으실걸요? 하지만 그 효도라는 것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며느린 명품 가방과 옷으로 치장하고 강남 부자 모임에 참석하느라 늘 바빴어요. 아들도 매주 골프를 다닌다고 바빴고 손자도 자라더니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며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중 며느리가 아들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정말 좋은 투자처를 찾았어. 내 대학 동기가 하는 바이오 회사인데 곧 상장할 거래. 지금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돈이 어딨어? 이 집 담보로 대출 더 받자. 어차피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을 거야. 기존 대출금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힘들 것 같고 보험사나 캐피탈 쪽으로 알아보면 될 것 같아. 아들은 불안한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자신만만한 모습에 또 설득당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담보로 3억을 더 대출받아 며느리가 말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손자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저에게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을 내놓으면 애가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저 친구들이랑 피자 먹고 왔어요. 이제 제 간식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럼 뭐 다른 거 필요한 건 없니?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엄마가 용돈 많이 주니까 알아서 사면 돼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가며 키운 손자인데 더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절 부르더군요. 아들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두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 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는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주먹을 꼭 쥐고 조용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복잡한 도시 생활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공기 좋은 시골에 내려가시는 거 어떨까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시골로 가라니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갑자기 시골에 가서 살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들이 며느리를 거들고 나섰어요. 연세 드실수록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요양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아요. 이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시골에 좋은 집 구해드릴게. 요즘 버려지는 농가주택이 많아서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적당한 거 구해서 손봐드릴게요.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말이었죠. 제가 필요 없어졌으니 내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희들한텐 불편한 일이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고민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진심을 말하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애가 다 커서 할머니랑 지내는 걸 불편해해요. 친구들 데려오기도 어렵고 할머니 잔소리도 귀찮은가 봐요. 그리고 이 좋은 집에 청국장이니 된장찌개니 구린 냄새 풍기시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 몸이고 재산이고 아낌없이 내놓으며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성을 다한 가족에게 내쳐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매달리는 대신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어머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좋은 곳으로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꼭 찾아뵐게요. 한 달에 한 번. 며느린 마치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듯이 한 달에 한 번은 갈 테니 불평하지 말라고 저를 달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내외가 시골집 구하는 걸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 일주일 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불편했던 강남의 아파트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귀양 가듯 시골로 내려가는 대신 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더라고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동생이 저를 흔쾌히 받아줬죠. 언니,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 동생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지만 아무리 자매라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편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중엔 돈이 없었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며느리 병원 개업 자금으로 내주고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남의 집에 파출부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언니, 우리가 무슨 이팔청춘인 줄 알아?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일을 해? 더구나 며느리가 강남에서 돈을 쓸어 담는 병원 원장인데 혹시 쉬고 싶어서 왔다는 거 거짓말이고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아들 내외에게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나왔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노년을 즐기고 싶어 동생네 온 척했었죠. 하지만 무리해서 일하려는 저를 보고 동생이 대충 이상한 걸 눈치챈 것 같더군요. 그래도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매일 일하다 집에서 쉬려니 갑갑해서 그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니? 평생 해온 일이 살림이니 재미삼아 남의 집 살림도 해주고 돈도 받으니 얼마나 좋아. 언니, 누가 파출부를 재미로 해? 당연히 동생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는 억지로 캐묻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아들네를 낳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맘 같아서는 저도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모른 척하며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부모인 것 같더군요. 손주는 잘 지내는지, 파출부는 제대로 된 사람이 왔는지 궁금해서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파출부는 잘 구했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하지만 아들은 반가워하거나 미안한 기색도 없이 기계적으로 답하더군요. 네, 알아서 다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지금 골프장이라 전화 오래 못 받거든요. 당분간은 좀 바쁘고 나중에 한가해지면 한번 찾아갈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몇 달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명절이 다가왔죠. 연휴에는 병원도 문을 닫을 테니 적어도 그때만은 집 나가 동생네 신세 지는 어미를 보러 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동생 집에서 아들네를 기다리며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명절 전날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명절에 해외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은지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명절엔 푹 쉬고 싶다네요. 그래도 이모가 같이 계셔서 다행이네. 명절 잘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자 눈물이 왈칵 쏟았어요. 집 나와 몇 달이 지난 저를 만나러 올 시간은 없다던 아들네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에 울컥한 겁니다. 그 뒤로 또 몇 달이 지나도록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늘 병원에 일이 있고 학회가 있다며 핑계를 대기 일쑤였고 심지어 제 생일에도 용돈 10만 원 송금하는 게 다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동생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지만 제가 속상할까봐 티내지 못하더군요. 동생 보기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를 악물고 아들네 친구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을 참아오던 제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일을 안 나갈 수 없어 간신히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참기 힘들 정도의 복통이 찾아왔어요. 하필 그날 동생은 대전에 있는 딸네 집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죠. 집에 상비약이 있는지 싱크대를 뒤지던 저는 극심하게 밀려오는 통증에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식은땀을 흘리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몸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의사 며느리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제 번호를 모를 리 없는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나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네?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 나도 아는데 그래도 의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려고. 그냥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저 지금 환자 보는 중이라 바빠요. 그러더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제가 온갖 고생하며 의사로 만든 며느리가 정작 제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죠. 허무하고 우라가 치밀어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동안에도 복통은 계속됐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번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도 며느리와 마찬가지였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바쁜데. 형준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얼른 병원 가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아들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하지만 아들은 제 대답을 들었는지 아닌지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만 해댔어요. 엄마, 우리도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요. 이까진 일로 일일이 전화해서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 정도도 알아서 못할 정도면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요. 괜히 우리한테 짐 대지 말고. 뭐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우고 은지를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자식한테 해준 거 생색내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리고 엄마가 잘해주시는 거 아니까 우리도 불편하지만 그동안 억지로 모시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부담 주실 거예요? 형준아. 엄마, 저 지금 일 때문에 사람 만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아픈 배를 움켜쥐고 가까스로 병원에 찾아가 급성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마음에는 결코 치료받을 수 없는 큰 병을 얻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 인생은 뭐였을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런 생각들로 한참을 뒤척이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지만 자식에게 상처받아 만신창이가 된 저에게는 못할 일이 없었죠.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하고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부동산에 드나들며 제가 결심한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보름 후 드디어 공들인 일이 마무리되고 제 통장에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자그마치 6억! 몇 번이나 통장을 확인하며 동그라미를 세어봤는지 몰라요. 그러다 숨길 수 없는 미소가 온 얼굴에 번져나갔죠.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의 얼굴이 떠올라 고민했어요. 그때 제가 아프다는 소리에도 어떤지 관심도 없이 귀찮아하던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좋아. 너희가 한 만큼 돌려주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주먹을 꼭 쥐고 결심했습니다. 6억 중에 1억은 기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 노후를 위해 쓰기로 말이죠. 그래서 1억을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오갈 곳 없는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꼈을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억으로는 용인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월 생활비가 나가도록 통장에 넣어뒀죠.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날 깨끗하고 아늑한 제 방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 공간이 생긴 것 같다고.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무한테도 민폐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제 공간이 생겼다고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평화로웠습니다. 같은 또래의 이웃들과 대화도 나누고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했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프면 바로 상주하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삼시세끼 영양 갖춘 음식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몇 달 후 운동을 하고 돌아오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제가 받지 않으니 똥줄이 탔는지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혔더라고요. 문자도 도착해 있었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집을 나온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저를 찾더군요. 하지만 조금도 반갑지 않았어요. 아들이 전화 건 이유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죠. 아마 아들과 같은 이유로 저를 애타게 찾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예요. 우리 통화 좀 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역시 무시했죠. 그러다 얼마 후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 동생을 어찌나 들들 볶았는지 입이 무거운 아이가 결국 제가 있는 곳을 말해준 모양이었어요. 두 아이가 직접 실버타운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로비에서 온 면회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그 뒤로 또 전화통이 불이 났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을 뿐 아들 내외와 어떠한 대화나 만남도 거부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제 얼굴 볼 생각도 하지 않던 아들 내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고 찾아오는 꼴을 보니 은근히 고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거의 열흘 가까이 실버타운에 찾아오니 하루는 로비 직원이 난처한 목소리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어르신, 그 아드님 내외분이 무척 다급해 보이세요. 만나주시기 전에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여기서 거의 행패에 가깝게 사정을 하시는데 저는 결국 한숨을 쉬며 곧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제 사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직원들에게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며느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무척 수척해 보였어요. 특히 은지는 그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밑이 꺼먹고 초췌하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더니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답했죠. 바빠서 전화도 못 받는다던 애들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제 말에 며느리가 독을 뱉어내듯이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걸 지금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파트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 그거? 너희들도 알다시피 팔았다. 그 말에 이번엔 말없이 있던 아들이 꽥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다. 어미 아직 귀 안 먹었으니 조용조용 얘기해라. 내가 지금 조용히 하게 생겼어요?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 거예요? 그 집 엄마 이름만 빌린 거지 엄연히 저랑 이 사람이 투자한 거 몰라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하던 며느리도 목청껏 소리쳤죠.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 집은 저희가 산 거잖아요. 하지만 전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 생각이지. 법적으로는 엄연히 내 집이었어. 그러니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팔아버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 그렇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아들 내외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마음을 집을 팔아버리는 걸로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 명의를 빌려서 투자한 집을 몰래 팔아버렸죠. 돈 벌기 위해 제 명의를 이용하려던 아이들은 오히려 그로 인해 뒤통수를 맞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이 복수지. 제가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 의대 학비며 병원 개원 비용을 댄 걸 생각하면 그냥 제 돈을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집을 판다고 하자 그 집에 전세 살던 세입자가 구매 의사를 밝혀 일이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과 세금을 제외하고 제 손에 쥐게 된 부동산 매도 차익이 6억 원이었던 겁니다. 투자 기간에 비해 수익이 상당했어요. 운 좋게 그 지역에 호재가 생겨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당하게 나가자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희 돈이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지난 몇 달간 혼자서 쉼없이 했던 말이구나.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았거든. 아마 지금 너희가 느끼고 있는 기분이 바로 내 기분이었을 거다. 이제 알겠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소리쳤어요. 말장난하지 말고 그 돈 내놔요. 여기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고 얼른 퇴소하시라고요. 네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 난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고 그중 1억은 벌써 기부했어. 뭐요? 기부? 며느린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어요. 그래, 좋은 일에 썼으니 뭐 나중에 복이 되어 돌아오지 않겠니? 아들과 며느린 말문이 막혔는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거의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혹시 그때 배 아프다고 전화하셨을 때 바쁘다고 해서 섭섭하셨어요? 그때는 환자를 보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데리러 오라고 했니? 난 배가 아프니 왜 그러는지 물어보려고 한 것뿐이다. 며느리가 유명한 내과 의사인데 시어미가 그 정도도 못 물어? 근데 넌 뭐라고 했어? 뭐가 어떻게 아픈지 묻지도 않고 귀찮아하며 전화를 끊더니 그 뒤로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었지? 형준이도 마찬가지였고. 제 말을 듣고 이번엔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무슨 어린애예요? 어떻게 고작 그런 일로 서운하다고 이렇게 큰일을 벌여요? 고작 그런 일? 너희 내가 집 나가고 연락 한 번 한 적 있냐? 어쩔 수 없이 생일에 10만 원 보낸 게 다지. 그것도 거지 적선하듯. 내가 배 아파서 전화했을 때 네가 분명히 그랬지. 알아서 살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보려고 한 일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래?
저의 달라진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 엄마, 이건 엄연한 도둑질이에요. 그 집은 분명히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요. 뭐야? 어디 감히 어미한테 도둑이라는 말을 써? 그러는 너희가 강도지. 김밥 팔아 의대 학비까지 내주며 뒷바라지 했더니 집 팔고 가게 판 돈까지 뜯어간 인간들이 그게 할 소리야? 그래놓고 이제 귀찮아지니 나 몰라란 주제 터진 입이라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제가 울부짖듯이 내뱉은 말에 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저희는... 잘 나가는 병원 원장이라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왜? 무슨 일 있냐? 그때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그 돈 없으면 큰일 나요. 이 사람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한 주식이 완전 휴지 조각이 됐단 말이에요. 뭐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더니 그게 대표가 횡령을 했대요. 이제 그 회사는 끝났어요. 그때 아들의 말을 듣던 며느리가 끼어들어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그동안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집이랑 병원 담보 잡혀 잔뜩 돈을 끌었었는데 우리 병원 앞에 엄청난 규모랑 시설을 갖춘 내과가 새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매출이 안 올라서 대출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다행히 그 아파트는 가격이 꽤 오른 것 같아서 그거 처분해서 급한 불 꺼보려고 한 건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건 저도 전혀 몰랐던 소식이라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울먹이는 아들 내외를 바라봤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무서울 게 없는 것처럼 굴던 두 아이가 제 앞에서 구걸하듯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거 안 됐네.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 엄마!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너희가 겁없이 벌인 일 너희가 알아서 수습하거라. 난 이제 자식이고 며느리고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지야,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온종일 김밥 말고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도 참아가면서 애를 봐줬어. 네 학비 내느라 병원 갈 돈도 아꼈다고. 근데 넌 뭐라고 했니? 한가한 사람 아니라고 알아서 하라고 했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잊고 있었어요. 다들 저를 떠받들고 돈이 막 굴러들어오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다. 나도 내 인생 살 테니 너흰 너희 인생 살아라. 앞으로 서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게 이거 아니냐? 저는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계속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며느리가 달려와 매달리는 것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린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한동안 두 아이가 다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름 놓았네요. 이제야 이것들이 포기한 모양이구나. 하지만 그 뒤로 한참 만에 아들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듣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며느리의 소식이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글쎄, 여기저기 투자한 게 실패하는 바람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던 며느리가 실수를 한 겁니다.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과량의 처방을 내려 그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받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피하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얼마나 어렵게 의사가 되었는지 곁에서 지켜본 저는 이 미움과는 별개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미래를 과한 욕심으로 망가뜨린 며느리가 한심하고 답답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병원은 문을 닫고 모든 걸 정리했지만 대출받은 금액이 너무 커 빚더미에 올라앉은 모양이었어요. 결국 아들이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며느린 감옥으로, 아들과 손자는 경기도 외곽에 월세를 얻어 이사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더는 아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사는 게 힘들어 연락할 정신도 없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늦은 나이에 재취업하기 위해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닌다고 했고, 손자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든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여생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가끔 고생하고 있을 아들과 손자의 소식이 궁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연락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무탈하길 비는 것으로 족하죠. 부디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르게 잘 살아가길 빌고 또 빌어봅니다. 특히 며느리는 더더욱 잊고 살던 과거를 떠올리며 새 사람이 되어 사회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부끄러운 제 가정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